자,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자,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공석이고요. 그 공석인 그 7개 상임위 이제 수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원구성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추경 원내대표 좀 사의를 표명했고요. 결국은 버틸 명분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실리도 명분도 다 잃은 예. 원구성 협상 전략이 없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92석,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08석인데요. 음흠. 뭐 여야가 있기 마련이고 1당과 2당이 있기 마련인데 국회 원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네. 제가 보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초반에 네. 상당히 그 전략적 미스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거 들어요. 미스라고 보시는군요. 예, 왜냐하면 그 전략이 있었다면 예. 당연히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야권 전체가 192석이니까 야권이 밀어붙일 수도 있는 그런 그 의석 분포거든요. 네. 그럼 그걸 예측을 하고 처음부터 운영이나 법사위 그다음에 과방위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네. 전략이 없었어요. 음흠.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야권과 함께 국회 문을 열고 그 의장단 선출하고 11개의 상임위를 먼저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그 상임위를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 그 배정표를 안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장이 강제 배정을 하고 그래서 상임위 구성을 해버린 거예요. 음흠. 그리고 입법청문회 해서 장관 부르고 증인들 불러서 네. 이렇게 국회를 진행해 버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특히 예. 법사위 했었잖아요. 음흠. 법사위 입법청문회를 하는 걸 보고 놀랐을 것 같아요. 예. 야, 그러니까 방어가 전혀 안 됐거든요. 심각한 상황을 느낀 예. 거죠. 예, 아, 예. 이대로 밖에서 특위만 했다가는 음흠. 국회에서 모든 걸 결정해 버리겠구나. 아하. 어? 큰일 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상황이 돼서 7개 상임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을 한 사의 표명을 걸로 예,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예. 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18개 상임위 독식 계속 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를 하니까 결국 그게 좀 압박으로 받는지 그게 먹혔다 이렇게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독식보다는 금방 네.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문회. 법사위에서 청문회. 있었던 청문회가 입법청문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뭐 민주당이 그냥 18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라고 오히려 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 가져갔어요. 왜냐면요. 네. 총선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예. 총선에서 이 국민의힘을 그나마 찍어준 표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음흠.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죽어도 못 찍는 표가 찍은 거지.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못한다.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네.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오히려 18개 상임위를 다 차지하고 효율성 있게 국회를 운영했더라면 하는 좀 오히려 저는 또 아쉬움이 남아요. 네. 완전 강성이네 보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세다 아니, 이 저는 뭐- 말씀인가? 자, 18개 다 왜냐면- 가져가면 좋았을 자, 왜냐하면 텐데. 지난번 예. 21대 국회 초반 1년을 18개를 전부 민주당이 차지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국회라는 게 이제 관행과 전통도 있지만 예. 이게 지금 여소야대가 처음 된 게 13대 국회였어요. 네. 그 12대까지는 다수당이 전체를 다 상임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되면서 의장단과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22대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른바 국회가 합법적인 정치 투쟁의 장이기도 하지만 협치의 장이기도 해서 그 여야 간에 그런 이제 배분을 해왔는데 21대 국회에서 1년간 민주당이 독식을 했어요. 예. 근데 결과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어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전체를 다 독식한다고 해서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수용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균형 감각이 뛰어난 국민들입니다. 네.
한쪽에 몰아주지 않습니다. 항상 견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주거든요. 근데 그때 대통령하고 이제 지금 대통령이 다르니까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여당이면서 네. 의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독주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뭐 대통령이 협치 안 하는데 국회가 뭐 어떻게 협치를 합니까? 일단 우리 국회 내의 협치도 중요하지만은 더 큰 틀에서 상권 분립인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하는 상황이 연출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네. 대통령이 뭐 아무리 도와주더라도 잘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대통령보다는 국회가 차라리 주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효율성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7개 상임위에서 민생 입법에 집중하면서 원내투쟁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원내투쟁 본격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야당입니까? 아, 그게 투쟁이란 말을 여당이 쓰는 거는 참 어색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예, 그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여당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경우에도 최종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내 투쟁, 야당을 향해서 투쟁을 합니까? 예? 저는 그 여소야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집권당이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많은 걸 양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예, 국정 운영에 최종 책임을 지는 거고 그렇죠. 국정 철학을 가지고 적어도 5년 동안 대통령 지위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 그다음에 최소한 내가 임기 동안에는 이러이러한 일은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야당을 설득해야 되고 설득하려면 때로는 야당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양보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양보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 국민과 함께 이뤄 나가야 되는 게 사실 국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동안 지금 2년 동안 해온 거 봤는데 앞으로 3년 동안 뭘 할지를 모르겠어요. 네.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이 있으며 대북 정책이 뭐가 있으며 안보는 뭐가 있으며 외교는 어떤 도대체 국정 운영 철학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거죠. 음. 그럼 당연히 야당에게 설득할 이유도 국민을 설득할 무엇도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 대통령과 집권당이 뭘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권한과 권력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구상 협상 결렬에 대해 책임지겠다면서 사의 표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돼. 원내투쟁을 본격화한다면서 사표를 냈다? 아니 그 용산에다가 이게 뭡니까 이거는? 용산에다가 재수처 한번 취해 보는 거죠. 아. 어차피 이제까지 원구성을 지형시킨 것도 용산의 뜻이었을 거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청문회 보고 빨리 복귀해야지라고 판단한 것도 용산의 뜻이다라고 아하. 이렇게 들었습니다. 용산에서 직접 그만해라 방어가 전혀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법사위 청문회 보면서 원내 투쟁이라는 참 표현이 웃기는 게 네. 국회 그 구내식당에 반찬 잘 나옵니다. 반찬 투쟁하지 마시고 반짝 투쟁이다 이거는. 반찬 투쟁하지 마시고 예. 열심히 국회의 제 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애완견 수준입니다. 아. 일을 제대로 하셔야죠. 네.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겁니까? 원내 투쟁을 제대로 하는 법. 어떤 겁니까? 대통령 출당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다른 당이 되시면은 원내 투쟁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다른 방송은 아닌데 우리 박진영 평론가가 우리 여기 참 이슈 화합 시간 딱 되면 네. 세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들의 정서가 그래요. 그대로 말씀. 윤석열 대통령 예.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여론조사 한번 돌려보세요. 몇 네. 퍼센트 나오는가? 왜 뉴스토마토에 여론조사 회사도 있는데 왜 안 돌려? 쫄아가지고 말이야. 아, 많이 돌리던데. 돌립니다. 대통령 그만둬야 된다.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말고 지지율. 그 돌리고 지지율 말고 대통령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라. 한 여론조사 한번 돌려보세요. 출당이나 탈당 조치 취하면 아주 좋은 원내 투쟁이 될 것이다. 그렇지 투쟁할 수 있습니다. 주셨는데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입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아니, 그 추경호 대표가 경제부총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 중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었고 제가 그때도 저분은 입각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철규 의원 등처럼 네. 완전히 무슨
찐윤 이렇게 뭐 하는 예.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에요. 음.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저는 이번에 그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을 향해서 음흠.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아, 그거는 의사표시라고 예, 봐야 되는 할 만큼 했다. 예. 근데 지금 야당이 하는 상황을 봤을 때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렵다. 아. 예? 그래서 이른바 그 법사위와 운영이 과방위 등 핵심 상임위를 내주고 네. 원구성 협상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음흠. 책임을 어느 정도 통감을 한다. 음흠. 나 더 이상 못할 상황이다. 저는 할 만큼 했다. 음흠. 이런 그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시그널이다. 그런데 이제 의원들은 네. 원내대표 뽑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한 두어 뭐, 달 됐나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아. 하고 재신임을 할 겁니다. 저 대구 사람 아닌겨. 저 추경호 의원이 대구 사람 아닙니다. 지역구가. 이분은 이제 네. 원래 시작은 친박으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 관료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많이 베풀었어요. 네. 쉽게 말하면 지역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국회의원들 중에 진짜 머리 잘 돌아가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기재위에 가서 그렇죠. 애초에 각종 부처 예산들을 편성될 때부터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희 원내대표가 의원들하고 관계도 원만하고요. 대구에 있는 뭐 조영호 의원이라든가 김태호 의원이라든가 뭐 PK입니다만 중진들하고도 원만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을 자를 수가 없어요. 다를 수가 없을 예, 것이다. 범친윤이면서 범영남 주류들하고도 비윤들하고도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에요. 네. 예. 그렇다면 뭐 이게 지금 두 분 말씀대로 사의 표명하면서 뭔가 본인의 입지도 좀 올리고 확인받고 특히 결집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직을 던지고 네. 그 협상에 할 만큼 했고 책임진다. 네. 그런데 대신 용산이 아 그래 열심히 잘했어. 네. 좀 더 해줘. 이렇게 오면 네. 힘을 받겠죠. 힘을 받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엇보다도 당내 결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아주 대권 주자들 빅샷이라고 하는데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은 또 괴파 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슈 선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보셨습니까? 이번 주말에?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이 했던데요. 아, 원희룡이 더 잘했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난 윤석열이 나 밀어주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어. 정확하게 네. 발언을 했고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어 공부가 안 돼 있더라고요. 아, 이거 무슨 요약 정리도 잘 못하시고 아, 그렇습니까? 과도하게 경용사 부사를 많이 사용하시고 예. 그다음에 문장도 비문이 많고 예. 단문이 아닌 복문으로 늘어지게 써가지고 정치적 용어에 아직 익숙하지 못하더라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초동 문법 쓰는 거죠. 그 여의도 문법 서초동 문법이 아니라 서초동에도 아니요, 말 저도 요약 정리 잘하는 사람 잘해요. 서초동 사람들이 더 글들을 잘 쓰고 제가 말도 보기에는 잘하네요. 그 인문사회학적 공부를 평소에 한 경험이 없다. 아, 이렇게 그래요? 저는 유추됩니다. 어떻게 그 어떤 그 발언이나 최근에 또 뭐 SBS 또 출연도 했던데 앞으로 이제 방송도 좀 나오고 하면 딴 사람들하고 또 얘기도 많이 할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 어떤 발언이나 그런 어떤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력이 드러나겠죠. 아, 근데 그 좀 가벼워 보여요. 예. 일단 가벼워 보이고 두 번째는 그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 내용을 네.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 하시지. 아, 그때 썼어야 되는 얘기를. 네, 왜냐하면 그랬으면 총선 결과가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예.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생명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각을 얼마나 세우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네. 총선 때 결국은 폴더 인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둬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였거든요. 예? 그리고 총선 패배의 책임을 본인이 지고 이제 떠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2달 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두려웠던 거죠. 잊혀지는 게 두려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사진 한 장씩 뒷모습도 나오고 도서관 사진도 나오고 예. 의도된 연출 사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돌아오려면 네. 한 1년 뒤에 보궐선거에 수도권에 예?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당선돼서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보궐선거에 예,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렇다면 정치 예. 생명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겠지만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된 비대위원장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와서 지금 출마 선언하면서 마치 반윤인 것처럼 또는 비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부족하다. 오히려 8대 2라고 하는 전당대회 룰이 있잖아요. 네. 당원 80%, 그렇죠. 여론조사 20%. 예. 이 룰에 따르면 과거에 김기현 대표 네. 4등, 5등 했어요. 예. 그분이 과반 투표를 했잖아요. 100% 당원 네. 했었죠 그때는. 네. 근데 100대 0이든 8대 2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탠스가 당내 선거에서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예. 그런 결기가 있었다면 비대위원장 임명 받았을 때 했었어야 된다. 예. 아마 그 맥락에 최상병 특검법도 아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건드렸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 뭐 100% 건든 건 아니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좀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 같고요. 박진영 우리 부원장님, 한동훈 위원장의 최상병 특검법 이 정치적 득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적 득실 손해 많죠. 손해가 더 많습니까? 이거는? 네, 밀고 가려면 밀고 갔어야 되는데 다음날 바로 꼬리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손해 봤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두려움을 아까 우리 총장님 이야기하셨는데 네.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겁니까? 잊혀질 것 같은 두려움. 아. 그리고 윤석열 검사 선배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 국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하네요. 네, 일단은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조차라도 버려야 되는데 용산에서 바로 이 특검법 이야기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하니까 바로 다음날 꼬리 내려버리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영화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고 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맞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이 조진웅 배우가 네. 조폭인데 어릴 때부터 하정우 밑에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커서 독립을 했는데 네. 결국은 하정우가 이 어깨 힘 빡 주고 와가지고 네. 담뱃불 붙여봐라 이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아니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는데 그 맥주병 맞죠. 그래서 안 그렇죠. 붙였어요. 맞을 것 안 같은 붙여가지고. 두려움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런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공부도 잘했고 훨씬 더 똑똑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익숙해져 있던 습관들어진 것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더 인사도 나오는 거고 이번에도 특검법 이야기 누가 꺼냈겠어요? 뭐 우리 김경률 형, 진중권 형 이런 사람들이 우리 참모들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로부터 예.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대권 주자로서 발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들었을 때는 아주 좋았겠죠. 그러니까 소통관에서 가지고 30분 가까이 막 명연설을 본인 나름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네. 30분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윤석열 분노 한마디에 바로 또 꼬리 내려버리는데요. 네. 참 지금 말씀대로라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최상병 특검법을 던졌으면 좀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걸 통해서 당권을 획득하든가 또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를 안 해본 거죠. 이건 정치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꺼냈으면 네. 그걸 결기를 가지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걸 힘을 얻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산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을 믿고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가다가 꺾이는데. 아하. 예? 근데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본인이 그 이른바 용산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면서 네. 건전한 그 견제 이런 그 이른바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의 예. 전환 이런 얘기들 자체가 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잘못되면 철수하거나 안 된다,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불러서 딱 얘기하면 또 폴더 인사 나와버리고 이러면 안 되나? 두 분 다 똑같이 지금 지적을 또 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 어떤 딜레마 같은 비윤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고 그렇지만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보다는 원희룡 전 장관한테 뭔가 좀 움직임,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원희룡. 뭐 김기현 4% 5% 나오던 사람 그 당대표 만들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요. 나경원 출마 못하게 하고 안철수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고
용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희룡을 차기 당대표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낙점한 사람은 원희룡 전 장관으로 봐야 됩니까? 10초 대 4시간 아닙니까? 어떤 분은 네. 전화로 10초 얘기했다 그러고 네. 그것도 전화한 내용을 네. 본인이 당사자가 전화했다고 얘기하면 나 그동안 대통령하고 사이 별로 안 좋았는데 네. 이번에 나온다고 얘기했더니 잘해보라고 했다. 뭐 이렇게 그게 공개된 거 아니겠어요? 네. 또 어떤 분은 아니, 독대에서 4시간 동안 밥도 먹고 했다. 네. 그럼 이게 10초 대 4시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많이 납니다. 게임이 끝난 거죠. 네. 근데 네. 그 잘해봐라 이게 아니라 잘해봐라. 아, 잘해봐야 되겠어? 이런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10초 전화했다라는 거는. 근데 독대를 저렇게 오랫동안 했다는 거는, 그리고 독대 이후에 좀 이런 발표를 했다는 거는 대통령실을 원희룡 그 전 장관 같은 예. 경우에는 며칠 전에 윤상현 의원을 만나서 네. 윤상현 의원을 도와줄게 예.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식사를 하면서 제 추측입니다만은 용산에서의 강력한 출마 권유가 있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 양자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 나경원, 윤상현. 근데 이제 존재감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 국민의힘은 지금 결선 투표제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초반 분위기에 과반을 넘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출마 선언 전까지는 여러 조사를 보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월등히 오대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서고 거의 과반을 넘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출마 선언 이후에 이제 약간의 변화들이 생기는 거고 세력전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그 1차에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예, 그러면 2차 결선을 가는데 결선을 결국 뒤집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흥행은 좀 될 것 같습니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정치를 흥행 요소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예, 우리 대한민국 언론의 얄팍한 접근법입니다. 질문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흥행으로 보면 안 되고요. 한번 해봤어요. 정치는 우리가 이제 정당성이라고 합니다. 네. 될 만한 사람, 잘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요. 민주당도 전당대회 하는데 네. 셀럽 정치 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예. 잘할 사람, 정당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닙니다. 불구하고 뭐 저기 히트는 좀 칠 것 같다라는 칠 생각 것이다? 같은데 예. 당내 선거의 3대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첫 번째, 초반 결정 구조란다. 프런트 라딩. 예. 두 번째, 당내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이 유지하다. 세 번째, 조직 선거. 이 세 가지를 이제 당내 선거의 3대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예. 초반 결정 구조는 초반에 이슈를 누가 주도하느냐는 문제인데 초반 이슈는 이미 한동훈과 원희룡이 주도했습니다. 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당내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진보 정당에서는 진보적인 사람, 보수 정당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사람이 유리하다 이런 건데 네. 지금 이 당이 잘 모르겠어요. 친윤 정당인지 네. 아니면은 의원들이 친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정체성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친윤 정당이라는 것이 이 당의 정체성이라면은 원희룡이 되는 거고요.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하나 의도가 강하다면은 한동훈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네. 세 번째 조직 선거에는 그 원희룡이 유리하지 훨씬 않겠습니까?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원희룡이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우와. 원희룡 전 장관을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 김 사무총장님은 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선거 여러 번 보셨으니까 느낌 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캠프에도 가셨고. 그리고 1차는 네. 1차는 한동훈이 좀 유리할 것 1차는 같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반 획득이 힘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론은 좀 앞설 건데 결국 당원 투표에서 크게 앞서지 못한 상황이 될 거고 네. 그러면 그래서 2차로 가게 될 건데 결국 2차에서는 뒤집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공이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또 어떤 평론가는 그 어대한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 사람들은 평론가들이고요. 네. 저희는 당생활, 정치권 생활 20년, 30년 한 사람들. 딱 보면 보입니까? 첫 보면 압니까? 첫 보면 아는 게 아니라 금방 제가 그런 것들. 툴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보는 툴에 대해서. 방법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퇴를 밝혔고요. 자, 그렇지만 대표직 수행은 지금 하고 있는 아니요. 거죠?
끝났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네. 입 밖에 내뱉으면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직 못합니까? 예, 이미 바로 제가 알기로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 이유 자체가 규정상 전당대 후보 등록하려면 대표직 사퇴해야 되기 제가 때문에. 알기로는 예. 과거에 50일 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예, 뭐 맞을 겁니다 아마. 네, 네, 네. 그럼 지금 더 이상은 이제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대표 임기는 끝났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이제 연임하기 위해서 당대표직 사퇴한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연임해야 됩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네. 보여요. 그냥 예. 일반 국민 상식에서 보면 네. 대표 임기 2년을 마친 네. 당대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 특히 그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내 권력을 완전히 본인이 독식하는 그 이미지, 느낌으로 오는 거, 그걸 별로 국민들에게 그 열렬한 지지자 입장에서는 혹시 모르겠는데 네. 중도층 국민들, 상식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두 번째는 뭔가 좀 찔린 게 있나? 당대표직을 가지고 방패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과거 상황을 보면 이해창식으로 계속 당대표만 하고 대통령 못 할 거냐? 네. 문재인식으로 당대표는 버리고 대통령 할 대통령 할 거냐? 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목표가 정권 획득에 있는 거지 이재명의 정권 획득이 민주당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거의 동일시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박진영 뭐 그런 부원장님? 비판도 네. 겸허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정치라는 것이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 논리거든요. 윤석열 검찰 독재 정부기 때문에 이런 상황 논리에 의한 판단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뭐 제 추측입니다만 네. 대통령의 임기 중단과 같은 특수한 정치 상황에 대한 대비. 그럴 때는 당연히 국회의 제1당의 대표가 아하. 엄청난 이니셔티브를 가집니다. 아하.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 네. 당의 가장 큰 지분을 가졌던 문재인 대표가 지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한 혼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때 있었던 야권의 지도부들이 본인이 역할을 내서 이 탄핵 국면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뭐, 내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추미애나 뭐 그때 기억이 나긴 합니다. 그 지도부들의 다양한 삽질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를 자꾸 이제 비판하시는 그 중진 의원 계시는데 네. 중진 전 의원 계시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거 제가 다 오픈해 버리겠습니다. 요 뉴스 인사이더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예. 수학 예. 시간에 네, 네, 오픈해 네. 주십시오. 네. 그때 그 한광옥한테 특사 보낸 사람 누굽니까?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국 내각 먼저 주장한 사람 야권에 있었다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추미애, 김무성 한 라인을 통해서 네. 김무성이 탄핵이라는 것이 진심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정세균 의장이라든가 박지원 의원이 참여하면서 탄핵이 제대로 물꼬가 터진 것들이거든요. 네. 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정치적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철근 총장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네, 이 이화영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끝장내자는 이 분위기로 나오니까 예. 그런 하나의 방어적 측면도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제 정치의 과정은 상황 논리라고 하는 것이 네. 김대중 대통령도 과거에 총재를 연임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지층이 협소해지고 중도층이 달아나서 대통령 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 유시민 장관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시민. 네,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 과정에 이 암초들은 위기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몸을 움츠리기도 하고 조금 남들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표현이 그래도 이제 이걸 극복하고 나면은 DJ 비연합도 있고요. 네. 그다음 뭐 중도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뉴 DJ 플랜도 있고요. 또 상황이 바뀌면은 적극적인 또 확장 정책을 쓸 수 있으니까 지금의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상황 논리로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눈에 좀 띄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를 푸틴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푸틴이다. 아니 그 납득이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1당과 2당이 상대를 악마화해서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이 발언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그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 중요한 건 그 중도층, 중간층에 있는 분들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그 민심을 얻을 수 있냐 아하, 예. 이거거든요. 예. 민주당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내부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해서 갈 수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본인들 절대적 지지층 예를 들면 35% 정도를 제외한 네. 적어도 나머지 15%를 더하게 해야 될 건데 그 15%에게 소구력이 있는 정치 행위냐 이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소구력이 있지 않다는 거지. 왜냐? 민주당 내부의 당내 민주주의가 일극 체제로 계속 강화돼 가는 그걸 자꾸 상황 논리로 설명을 해요. 예? 상대가 이렇게 악마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네. 식의 얘기를 하는데 당내 민주주의는 여러 목소리가 나와서 그 목소리가 당내에서 어느 정도 견제와 비판이 되고 난 이후에 국민들에게 나왔을 때 그 당이 건전한 당내 민주주의가 있는 정당으로 보이지 한 목소리만 나오면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만 있는 것처럼 네. 반대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만 있으면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푸틴이나 뭐 조선노동당 아루 이런 거는 예. 용산을 향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네. 비판하는 것은 전부 다 반삼회 하면 용산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김철근 그 총장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민주당에는 이제 저와 같은 전략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극복합니다. 우리 바둑 용어에도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예. 아생 후에 살타라. 내가 먼저 살고? 살아야지 다 이 적들과 싸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치학에서 선거의 공학에서 경선에서는 좌우 극단으로 가고 본선에서는 빨리 중도로 와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총장님께 드리겠네요. 아니 근데 제가 그걸 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우리 박지영 원장께서 원내에 들어가서 예. 당내에서 그 발언권이 세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별로 안 먹히는 것 같아. 아니, 원외에 있으니까. 지새꾸라. 네, 원외에 있어요. 원외에 그러니까 있어서. 막 얘기하는 거지 지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전당대 모두 같아요. 국민의힘, 민주당 역시 짧게 뭐 관전 포인트 우리 정치에 관심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시니까요. 뭘 보면 좋을까요? 민주당은 대표보다는 최고위원 경선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대표의 경쟁자가 누가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고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4명이잖아요. 네. 4명인데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냐. 원희룡이냐. 뭐 원한 이렇게, 예. 한원. 네. 짧게 뭐 집어주십시오. 민주당의 4호선 중진 의원님들은 네.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거나 또는 뭐 최고위원으로 지도부가 되거나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으면은 배지 떼고 집에 가십시오. 중진 정치인은 그런 나라를 위한 큰일 하라고 있는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우리 국민의힘한테는 뭐 기대를 안 합니다. 네. 빨리 그 가짜 보수 윤석열 정부에서 벗어나서 전통적인 보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 출당으로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 박진영 부원장 두 분 감사합니다. 예.